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위원님과 함께한 그 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위원님 팬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지난주 제 기억으로는 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앞으로 증시가 오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그 대목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좀 주의 깊게 보셨나 봐요. 기억이 맞습니다. 남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진단을 잘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연준 이야기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PC이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망치에 부합하는 만큼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게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할 때 중시 보는 물가지표는 PC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자꾸만 근원 PC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PC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렸던 상황이고, 지금의 PC나 근원 PC 수준을 높인다고 하면 물가 안정 목표 2%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두고 설왕설래할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팬데믹 이후에 크게 급등했던 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빠른 시간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 레벨을 좀 보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은 이미 달성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월간으로 발표되는 이 물가지표 결과치만 놓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두고 설왕설래하기보다는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보면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출발점은 경제지표로 얘기해드리면 사실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특히 3개월 평균이 예상치뿐만이 아니라 기존 6월 기준으로도 크게 급감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노동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 폭인데 아마 이번 주 5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시장 전망치로 보면 8만 명 증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난달이 7만 3천 명 증가였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긴 하죠. 근데 이거를 레벨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일부에서는 또 B컷 기대를 가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저는 B컷까지는 기대하지 않고요. 일단 전월보다는 그래도 숫자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B컷 기대는 좀 줄어드는 영향을 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실 때는 물가보다는 고용시장,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한 달치 보지 마시고 3개월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계속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마 12월 달에 50bp 정도 인하해서 올해 총 75bp 정도 인하하는 경로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 9월에는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B컷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지만 연말에는 좀 좋은 이제 방향으로 틀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B컷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제 8월 고용 보고서를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차기 연준 A장 후보로 거론이 되는 월러 이사가 9월 B컷 가능성을 거론을 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간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블러핑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연준 위원들 중에 지금의 미국 경제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월 FMC 때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비두기파적인 성향을 좀 보여왔던 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어떤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 4.5가
중립금리랑 비교를 했을 때 1.5%포인트 정도 높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연준은 3월과 6월, 9월, 12월 수정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테이블을 보면 중립금리가 3%로 제시가 되고 있죠. 사실 중립금리보다 정책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제약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물가는 정책을 안 써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름폭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월러 이사가 또 그런 대목들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저는 9월달 금리 인하 당연히 할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12월달에 25pp보다는 50pp 정도 인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물가보다는 사실 고용 시장에 주목을 했거든요. 특히 이번 주 5일날 발표되는 이제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부진하게 나올 거라는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부진 자체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남아있는 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월러 이사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경로가 아마 정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월러 이사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전망을 제시를 해 준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두 분이 또 의견을 함께 하시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저희가 연준의 행보까지도 저희 우리 문남중 위원님과 함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미국 증시에서도 큰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자체 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술주를 필두로 3대 지수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알리바바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한 차례 경험을 한 바가 있잖아요. 딥시크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기술주가 중국의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크게 뜨끔하면서 네, 경각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한 차례 더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이 가지는 상징성은 아마 그 칩을 제작할 때 TSMC가 아니라 이제 중국 내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서 제작한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알리바바가 자체 제작한 칩에 대한 성능이 알려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이제 H20 칩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을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알리바바가 만든 자체 칩을 좀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중국의 기업들이 자체 칩을 수행하는 거는 앞으로 많이 보도가 될 거예요. 이거는 중국의 일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기업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AI 시스템의 구현 단계가 이제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는 엔비디아의 뭐 GPU가 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서 매출을 많이 일으켰지만, 올해부터는 이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칩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브로드컴이나 뭐 AMD, 인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올해부터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아니라 생소한 기업들이 아마 주문형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할 겁니다. 중국도 보니까 올해 7월 달에 멕타 S가 반도체를 또 출시한다라고 그런 언급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의 이 얘기 드리는 것들은 큰 방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그 보도 자체는 미국 증시가 뭐 하루 단위 정도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내성이 생길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가 사실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모멘텀에 구조적으로 타격을 주기보다는 단발성으로 단기적인 그냥 악재로 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중국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를 내 가면서 네,
시장의 타격은 그다지 크게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간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미국인가요? 중국인가요? 엔비디아인가요? 알리바바인가요? 당연히 미국 투자를 해야 되고요. 한국 투자자들은 원화자산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포트폴리오 100 중에 70% 이상이 사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원화자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달러 자산을 좀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이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는 시점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경기 확장이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라고 하면 74%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24% 정도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앞으로 도래하는 3년 안에 우리가 발생 원인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위기를 겪을 여지는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신흥국 투자보다는 선진국 투자가 안정성이 높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글로벌 경제와 증시를 견인했던 축은 항상 미국 경제와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국가를 투자할 때는 생산성을 늘려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은 그런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미국 증시 우선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7월 말부터 8, 9월은 좀 쉬어갈 수 있다. 특히 9월달 증시는 8월보다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이 미국 주식을 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 증시 내에서도 중국이 AI 경쟁을 미국과 했을 때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췄잖아요. 저비용, 고효율, 오픈형.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산업과 기업들의 주가는 좀 좋을 여지는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생테크를 좀 많이 거론을 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ETF나 관련된 기업들 투자는 좋은 대안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역시나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찌됐건 큰 틀 안에서는 미국을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뭐 앞으로는 이런 이슈들에도 좀 너무 치우치지 않고 계속 굳게 마음을 가지면서 미국 주식 투자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을 할 때마다 일일이 하나씩 허가를 맡아라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능할까 싶은데요. 양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게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 관련해서 그 명단에서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삼성전자 유한공사, SK 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유한공사 이 세 기업에 대해서 명단에 이제 포함시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중국 내 공장의 어떤 생산 역량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좀 제한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중국 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화가 좀 가시화되는데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를 보면 256단 8세대 그러니까 아주 최첨단 공정은 아니에요. 최첨단이 아니라 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가 만들어져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 지금 192단 낸드 정도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하면 사실 미국산 장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이제 허가 여부를 좀 미국 정부가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50조 원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들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 생산 기지를 좀 옮겨가는 전철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중국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중국보다는. 네, 왜냐하면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의 팹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관계가 앞으로 계속 첨단 산업 위주로 경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그 중간에서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국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공정 전환을 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한국과 비교를 해도 한국 공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는 이해 못 따라하는 구도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의 생산을 계속 늘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명단에 세계 기업이 포함된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주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좀 해당 이슈에 대한 체크를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화랑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알리바바의 훈풍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하반기 들어서 세계 증시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업계에서 이번 상승이 사실 거품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들 만한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중국 내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시선이 어느 쪽에 실리느냐에 따라서 중국 증시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가 등장하고 나서 미국과 AI 경쟁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저비용 고효율, 오픈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AI 산업이 커질 때 중국이 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어떤 기대가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 딥시크 등장 그리고 지난주에 보도됐던 알리바바의 자체 칩 생산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쟁을 놓고 봤을 때 시장 우려와 달리 빠르게 봉합책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고유 관세 부과를 90일 정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서는 중국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을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펀더멘탈이 반영되지 않은 증시 상승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버티지 못한 다른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이제 중국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었고 사실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경제 성장의 메커니즘을 보면 부동산과 토지 정책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중국 증시 역시 미국처럼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지난해 9월 이후로 부동산 초점의 정부 정책들이 꺼내들면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앞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5.3%를 달성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연간 제시하고 있는 5% 안팎의 성장률을 맞출 여지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꺼내드는 시점을 계속 늦추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주가가 하락하는 또 동인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증시는 상승할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사실 중국보다는 지난달 이번 달 미국 증시 흔들릴 때 미국 주식을 좀 많이 담아 놓으신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 때 되면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안한 증시, 특히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않는 증시에 투자하는 거는 편안한 투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미국 증시 투자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편안한 투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는 또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 증시는 이런 그 주요 지수들의 상승세에 반해서 되레 하락하면서 역주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네, 정말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배경을 짚어주시면서 9월의 시작, 이제 한 달간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그 한국 증시에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경로는 이번 달 하락 그리고 아마 10월부터는 다시금 반등,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증시가 올해 연말까지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풍선 효과로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근거이고요. 저는 이번 달은 21년에서 24년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하락했던 그 패턴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증시의 고점이 지난달 형성됐고 이제 지난달을 기점으로 21년, 24년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하락했던 폭을 놓고 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7.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에서 7.3% 하락한 거를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05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직전 저점 8월 20일 날 형성됐던 저점이 3,079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는 직전 저점 수준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세가 제일 힘들어요. 상승할 것 같은데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은데 상승하고. 사실 이럴 때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직전 저점 수준까지는 이번 달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로를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국내 증시 중심으로 좀 비중을 늘려놓으시면 올해 4분기 때 투자를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CATL 중국 그 리튬 강산을 3개월 정도 생산을 중단한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전체 생산량의 3%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숫자는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번 달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ETF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사놓으시면 올해 4분기 때 좀 투자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네, 일단은 하반기, 4분기 특히나 주목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리튬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시장 진단을 함께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